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30일, 11월 마지막 날 마감 시장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주식시장이 오늘 월말 윈도우 드레싱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종가에 갑자기 갭 상승하면서 마무리되었죠. 보시면 61,700원으로 거래되다가 종가에 갑자기 62,200원, 500원 정도가 상승 마감되었습니다. 체결량도 거의 577만 주. 오늘 외국인 수매수가 선물 쪽하고 움직임이 나오면서 들어온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좀 특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것들은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그동안 삼성전자를 좀 사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가를 좀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제 좀 반등을 시키는 국면에서 추가 상승을 노리고 전략적으로 좀 들어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또 반면 또 공매도도 좀 들어왔습니다. 이제 공매도 물량을 좀 깔아놓은 것들이 위에서 체결되면서 좀 체결된 것 같고요. 네, 좀 재미있습니다. 또 반면 또 SK 에너지 솔루션은 또 공매도가 또 엄청 많이 나왔고요. 공매도 거래량이 50만 주씩, 굉장히 큰 규모의 거래 대금이 나왔습니다. 좀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SK 에너지솔루션 쪽은 공매도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고, 또 삼성전자는 반등이 나오고 있고, 지금 주시장이 방향성이 이미 저점을 지난 것인지, 정말 우리가 앞으로 생길 수 있는 경기 어떤 둔화나 경기 침체에 대해서 선반영되어서 이제 다 그것을 지나고 쌍바닥을 찍고 돌아선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한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현물을 1조 1천억치, 그 다음에 선물도 3천억치 이렇게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온 거 보면 복잡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이제 1318원, 다시 1400원대로 좀 안 가는 그런 흐름이네요. 그렇죠? 네. 지수 때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금 진정되고 안정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움직임이 좀 안 나오고 있죠. 이제 나스닥과 코스피가 좀 비슷한 흐름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다우 산업지수는 오히려 굉장히 탄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241선도 돌파했고 종목이 거의 잘 안 빠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종목들도 좀 대형 우량주들, 괜찮은 종목들도 그래도 계속 버티고 있는 힘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폭락의 어떤 조짐은 좀 안 느껴지는 것 같죠. 여러분도 좀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 근데 이제 걱정되는 게 이제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의 폭과 그다음에 어떤 경기 침체 신호, 주택 지수라든지 건설 지수라든지 아니면 구매자 관리 지수라든지 또 CPI 지수라든지 다양한 지표들이 또 계속 나오겠습니다. 그런 것들 노동 고용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갑작스러운 이상 현상 아니면 개별 기업의 실적 전망치 하향, 내년은 아무래도 지금 재고가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다고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4분기 쪽으로 가면 현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 반도체 쪽 재고, 그다음에 일반 제품들 재고, 자동차 쪽도 마찬가지. 현대차도 그럭저럭 지금 주가가 유지되고 있으나 뭔가 좀 어떤 센세이션한 흐름은 아닌 것 같거든요. 고점 대비. 그렇죠? 현대차, 기아차 40% 정도 좀 빠져 있고요. 네.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대부분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이버 고점 대비 60%. 그렇죠. 바이오 기업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나마 가장 선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셀트리온 역시 54%. 화장품, LG 생활건강 고점 대비 63%.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는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굉장히 큰 조정을 받은 거는 사실이다. 네, 그건 부인할 수 없다. 대신에 이제 앞으로가 이제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것인지, 이제 바닥을 다진 것인지, 경기 사이클에서 아직 바닥은 안 나왔지만 주식시장은 그 바닥을 이미 예측하고 올라가는 것인지, 그런 궁금증을 계속 의문을 가지게끔 해주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솔직히 저는 아직까지 본격적인 침체라든지 어떤 경기에 대한 어떤 쇼크는 아직 안 왔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이 높은 금리가 실물 경제라든지 뭐 기업에 대한 지금 가지고 있는 이자 부담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고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어떤 격변 뭐 이런 것들이 닥쳐온다면 결국 이제 가장 먼저 터질 수 있는 게 부동산 PF 대출 관련된 이슈들이 추가적으로 뭐 연말이라든지 1월 달에 터지면 그 우리나라 개별적으로 좀 힘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국가들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침체가 진짜 본격적으로 들어왔을 때 주식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아직 회의적이다라고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쪽 부분이 뭐 완벽해질 정도로 안정감을 찾으려면 우선 금리가 내려와야 된다. 물가가 안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좀 생각하고요. 물가가 안정되려면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국제유가의 흐름인데 국제유가는 그래도 금리에 비해서는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가 제일 좀 진정이 최근에 많이 됐죠.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뭐 한 80선에서 이제 좀 계속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여기서 100달러 넘어간다면 이제 다시 주시장이 휘청하겠죠. 근데 이 국제유가가 뭐 60달러 선, 뭐 50달러 선까지 뭐 이 정도만 유지된다 하더라도 물가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거는 좀 힘들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그리고 그동안 국제유가가 이 130불, 100불 이상에서 100불 이하로 떨어진 이 한 달, 두 달, 세 달 기간 동안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수그러드는 모습. 그러니까 더 이상 물가가 고공행진하진 않고 현재 물가가 오른 상태에서 현상 유지를 한다는 점. 뭐 이런 것들이 내년에 되면서 이제 또 물가 상승률의 어떤 지표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미 물가는 다 올랐다가 이제 떨어질 기저효과가 좀 나올 수 있는 거죠. 다 올랐으니 이제 더 올라가기는 좀 힘들지 않겠는가. 네, 이런 현상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12월이 크리스마스 랠리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뭐.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불안감은 여전하나 결국 주식시장을 이끄는 가장 큰 메이저 자금, 기관 투자자,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방향을 매수 쪽으로 그나마 지금까지 현금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뭐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기관 투자자들도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도 현금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들어올려서 투자 수익을 얻겠다. 그러려고 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는가. 제가 자꾸 왜 이런 좀 앞뒤가 안 맞는 들어보면 뭐 이러면 저렇고 저러면 쿵 여기 갖다 붙이면 여기 붙이고 저기 갖다 붙이면 저기 갖다 붙이고 뭐 이런 취향을 맨날 얘기하는 것 같다라고 비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래요.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도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게 맞기 때문에. 왜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느냐. 이 주식시장이라는 곳이 너무 심한 랜덤 워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인 판단으로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흐름을 계속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베트남 시장 보십시오. 고점 대비 58% 빠졌거든요. 근데 또 웃긴 거는 아르헨티나 시장 가보겠습니다. 바로 안 나오네요. 브라질도 좋고요. 그 다음에 제일 심한 것이 이제 아르헨티나인데 요거 보십시오. 이게 좀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지금 아르헨티나 주식시장 지수가 16만 8천 포인트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아마 높은 흐름이 아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아르헨티나 지수를 단순히 아르헨티나만 놓고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불과 2012년 5월 달에 2000 우리의 코스피와 똑같았죠. 근데 이 비트코인도 아니고 아르헨티나 주식시장 지수가
16만 포인트죠. 몇 배가 올라간 거예요. 7,840% 올라갔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우리 코스피 지수가 지금 2,400인데 2만도 아니고 20만에 가까운 이제 거의 100%에 각 78배. 예. 너무 놀라운 상승이거든요. 예. 100배에 가까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아르헨티나 주식을 2010년도에 샀으면 이제 거의 뭐 파이어족 수준으로 돈을 번 케이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좀 이 단순히 이것만 놓고 볼 수 없는 게 그만큼 아르헨티나의 어떤 물가 변동이 이제 컸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제가 정상인 경제는 아니죠. 아르헨티나 경제가 우리나라처럼 정상적인 시장의 경제가 아니고 화폐의 가치도 정말 가늠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도 가늠할 수 없는, 그런 금리도 가늠할 수 없는, 기준금리 자체가 전혀 경제의 어떤 시스템이 선진국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이것만 보고 많이 올랐으니까 와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아르헨티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이렇게 올라도 본질적으로 삶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오히려 질이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좋은 거는 아닙니다. 이런 게 정상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께도 제가 자꾸 저는 계속 이런 걸 체크하니까 주시장이 우리나라 지수가 이제 2,470인데 우리 시장도 금리가 높고 미국이 저러고 환율도 이상한데 전혀 예상할 수 없는 10,000포인트가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외국인들이 미친 짓을 해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늘 얘기 드리는 게 전액 현금 확보도 아니고 그렇다고 주식 몰빵도 아니고 적절하게 지금은 제가 이제 저는 50-50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비중 한 절반, 현금 비중 절반 하면서 리스크가 발생하면 주식을 좀 더 사는 거고 주식시장이 날아가 버리면 그 50%라도 2배, 3배가 된다면 대박이 나는 거거든요. 네, 저는 이제 그 두 가지 전략을 좀 취하고 있다. 굉장히 보수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 성향 자체가 굉장히 좀 보수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투자 성향에 대해서 좀 그렇게 얘기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께도 늘 얘기 드리는 항상 밤에 잠을 2다리 쭉 뻗고 자고 가족들이 나의 잘못된 투자 판단으로 피해를 입지 않고 고생을 하지 않을 정도 수준으로만 투자를 하는 게 평생 영원히 죽기 전까지 그렇게 투자를 한다면 가족들이 내 마음이 내 심장이 주식으로 쪼그라들고 피폐해지고 건강을 잃어가는 그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딱 단정적인 확정적인 그런 대나무 같은 굳은 어떤 심지도 중요하긴 하지만 주식 투자자는 유연성이 더 중요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11월 한 달 고생하셨고요. 12월은 좀 좋은 시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